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졌고 또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징계가 청구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는 해명입니다. 네, 조금 전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 절차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예정대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감찰위원회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논의 결과는 부적정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감찰위원회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 법무부가 다시 참고는 하겠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고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가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제를 보려면 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한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감찰이란 거 뭐가 비위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감찰 절차에 관한 준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찰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유를 정확하게 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과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감찰을 한 결과가 비위가 확인이 되면은 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5년 동안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감찰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그냥 그거는 임의적인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이 징계에 앞서 가지고 징계의 전제가 되는 감찰 과정에서 이 감찰의 준칙이 될 수 있는 적법 절차의 원리, 감찰 대상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감찰 자체가 충분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감찰의 결론을 가지고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법무부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이번에 진행했던 감찰 그리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굉장히 부적정 의견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전혀 이제 감찰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은 없었고 또 부적정한 부분도 없었고 우리는 준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일단은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이제 강행이 될 것이 이제 분명해졌는데요. 그렇다면은 법무부에서는 예정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시중에 이제 예상은 해임 권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감찰위원회가 오늘 의견을 낸 것은 징계 청구 자체 부분부터 부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원론대로 하면은 사실은 감찰을 다시 진행해가지고 감찰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다음에 그 결론이 확인된 상태에서 다시 징계 청구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열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 법무부가 그거를 거절하고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그대로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징계위원회가 꼭 한 번 열려서 그날 바로 결정을 해야 하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징계위원회가 잡힌 시점, 그 청구로부터 징계위원회가 잡힌 시점이 굉장히 단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재반 사정들을 봤을 때는 그날 바로 이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뭘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집행정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문기일도 빨리 잡고 신문기일로부터 결정도 보통 24시간 이내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법리적으로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 등에 관해 가지고 이제 집행정지와 관련된 신청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소위 정현주 저 KBS 사장에 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네. 고대영 전 KBS 사장에 관한 부분도 비슷하게 이런 신청들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런 모든 신청들은 전제가 해임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위해제와 같이 중간에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거나 그런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최종적인 효력이 나오기 전에 직무 배제부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효력정지 신청이기 때문에 선례로 삼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법리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예. 크게 이제 과거에는 자신의 일신 전속적인 그 개인적인 것들의 법익만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본다라는 판례 법리도 있었지만은 또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에 대해서도 또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결국 법리적 적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감찰위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하고 또 법무부의 반응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 오늘 뭐 3시간여 동안의 의견을 모았지만 부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부적정하다는 것은 애초에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순화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법적으로 정치하게 말을 하자면은 네. 이제 법에 보면은 법률이 있고요, 법령이 있고 행정규칙, 내부 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률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라고 봐가지고요, 법률에 위반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돼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적인 행정 준칙에 관해서 규정한 것들을 만약에 행정부가 위반한 경우에는 그것은 부적정하다고는 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이제 위법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증거가 되는 거는 감찰위원회의 판단에 증거가 되는 거는 바로 법무부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일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있는 4가지 원칙, 그 5가지 원칙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를 받았는지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본 것으로 보이고요. 즉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 말한 준칙에 위반한 감찰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감찰의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적정하지 않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징계 청구 또한 부적정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고요. 일단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걸로 예.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다른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소위 말해서 이 감찰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이런 행정작용에 있어가지고의 소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예. 이 행정 처분 자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위 자체가 소위 말해서 뭐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앞서서 다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바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좀 어떻게 뭐 무시했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온 건데 결국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 배제하고 징계 요청 그리고 또 수사 의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라고 본 건데 법무부에서는 이 모든 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위법한 사항이 확인됐다 하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절차라는 것이 결국 그렇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확인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소명의 기회를 얼마나 줬는지가 이 적법 절차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법무부의 입장의 결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법무부가 이 6가지 사유에 대해서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감찰 결과를 낸 것인지 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이 감찰 결론을 내린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법원의 결론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인용, 기각, 각하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인용을 하게 된다면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요. 각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권리 보이기 없는 경우들,
형식적인 요건을 결한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처분이 만약에 내려지게 된다면, 네. 네. 처분을 받게 된다면은 그 시점부터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거는 징계 청구로부터 징계 시점까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시점까지 임시적으로 직을 배제하는 그런 처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집행정지의 본안이 되는 거는 이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인데요. 이 취소 소송 자체가 소유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행정지 신청도 할 이익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각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최종적인 결론과 처분 전까지도 결정을 안 내린다면은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집행정지 요청 신청에 대한 그 신문은 어제 이제 끝나서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재판부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중징계가 내려지면은 이 가처분 결정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징계가 내려지고 의결이 된 다음에 그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해임 검사에 대한 해임 집행은요. 그래서 집행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 처분서가 우리 모든 행정처분이 그런데요. 처분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됐을 때, 딱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징계 청구로부터 해임 혹은 해임 처분이라면요. 해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의 임시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정이든 간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징계위가 현재로서는 내일 오후 4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정대로 열릴 경우에는 물론 뭐 쉽지 않은 예상이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네, 일단은 구성을 봐야겠죠. 검사징계법상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 현재로서는 법무장관, 법무차관, 그 법무장관에 위촉한 검사와 변호사,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원 구성을 법무장관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무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나올 것이고요. 법무장관은 이제 보통 징계 청구자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긴 하지만은 나머지 위원들을 본인이 다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올 거고요.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만은 징계위원회가 좀 늦게 열린다, 나중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게 검사징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데 시행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검사징계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이 감찰위원회처럼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현재 징계위원회 구성상으로는 법무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또 좀 뭐 그것과 관계없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인데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이 업무 배제에 대한 업무 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판단이 내려오면은 이게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나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를 보고요. 또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본안의 사유,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 명령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도 사실상 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 사유에 대한 일응의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집행정지를 인용을 하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징계위원회가 거기 따를 필요는 없고 별개의 처분이기는 하지만은 나름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위 말해서 감찰위원회랑 또 이런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온 상태에서는 사실상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